사실 광복 80주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정말 그 식민지 또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경제력과 문화력과 또 그런 그 위상을 갖게 된 참 놀라운 80년이죠. 멋진 그 역사의 배후를 보면 결국 그 독립되고 자유로운 자기 국가를 건설한 것. 이게 이제 이런 발전의 어떤 원동력이었을 것이고, 가장 전형적인 것을 하나 꼽아보라. 그러면 아마 모두가 3.1운동을 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3.1운동의 의미, 뭐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3.1운동의 의미를 뭐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박환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3.1운동이 이제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3.1운동, 그리고 또 광주 학생운동,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여러 또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되는 우리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굉장히 어떤 그 가장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운동이 3.1운동이 아닌가 싶고요. 또 3.1운동은 또 뭐 국내뿐만 아니라 멀리 또 멕시코까지도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참했던 그런 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특별히는 이제 여성이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또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그 동참했던, 제일 앞에 나섰던, 거리에 나섰던, 뭐 남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3.1운동의 직접적인 목적은 물론 이제 그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긴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자유라든가 정의라든가 또는 뭐 평등이라든가, 나아가서는 해방 후에 근대 조국을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된, 산실이 된 것이 바로 3.1운동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보다 나은 미래 국가 건설을 위한 민주주의 혁명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 또 정치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오신 박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3.1운동의 의미를 좀 되새긴다면 어떤 얘기를 좀 보태실 수 있겠어요? 서구 제국주의의 그런 열강의 이제 도전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대적인 민족 의식이 생겨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왕조 체제에서 결국 어떻게 벗어나서 근대 국가를 만드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관점에서 중요한 건 민주공화제잖아요. 그래서 이 김일 독립선언서에서는 우리가 왕조 체제에서 탈피해서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조선은 우리가 독립인과 동시에 민주 자유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표현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공화제를 지향한다는 이제 공화주의에 싹이 텄고,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 건국과 오늘날까지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공화제의 원칙을 확립이 됐고요. 그 전통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문제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또 그 혼란의 와중에 있는 점에서 시사점을 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을 3.1운동으로 만든 그 결합, 통합의 요소 또는 요인을 만약에 좀 얘기한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 구한말에 있어서 의병투쟁이라든가, 특별히는 이제 계몽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젊은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근대의식을 심어준 그러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초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3.1운동의 어떤 그 주역으로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데 한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는 이제 1910년에 저희가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강점되면서 일제의 수많은 그 수탈과 탄압,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우리 전 계층이 하나가 되는데 큰 역할이 됐죠. 전 국민이 함께 동참했다는 것은 뭐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그런 그 통합의 역량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박 교수님도 덧붙이실 일 있습니까? 신분과 계층과 성별을 떠난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방법론을 놓고도 떠나는 이제 그 네트워크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작동했던 것 같아요. 전국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그 이제 교회 조직이라든지 민간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단체 조직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긴밀하게 네트워크가 작용해서 그것이 자발적인 그런 참여들을 촉진시키는 그런 공간의 확장과 네트워크의 연결 이것이 상당히 작동하고 있는 그런 숨은 그런 밑바탕이 있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두 분이 다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뭐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그런 명분 또 목표에 대한 공감 또 그런 것들을 묶어내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역량들이 이제 결집해서 그런 어떤 통합적인 그 힘을 발휘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요즘 리더십 의 문제를 요즘 좀 생각합니다. 기독교, 천도교, 뭐 불교, 유교 할 것 없이 당시에 많은 그런 그 종교 조직들, 또 학생, 해외의 유학생, 또 뭐 국내의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어떤 지식인들 이런 그 상당히 이질적일 것 같은 집단들이 서로 연대하고 결합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어떤 그 리더십 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새롭게 봐야 할 지점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요즘 저도 조금 하기는 합니다. 요즘 우리 이런 상황의 어떤 그 분열이라고 할까요? 내부 갈등의 어떤 수준과 형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간단하게 한번 이 부분은 저 정치학자이신 박종철 박사님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어느 나라나 다 갈등의 그런 양상이 다르고 미국과 유럽 모든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회 갈등들이 이제 폭발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뭐 이념 갈등, 또 최근에 뭐 젠더 이슈 등 같이 여러 가지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우리 그 통일 문제만 좁혀놓고 보더라도 두드러지게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세대 간의 그 인식의 차이죠. 통일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통일을 당위적으로 이제 생각했던 것을 벗어나서 젊은 세대들은 이제 통일을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통일의식의 약화가 이제 우려된다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젊은 세대들이 보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균형된 관점이라고 그럴까? 정상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것들을 기존의 기성세대나 또는 기존의 이 정치권에서 이걸 잘 담아내거나 녹아내지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문제도 상당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독립운동 시기에도 또 일본 제국주의를 바라보는 또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 서술을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논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하게 보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그런 게 이제 역사관이 아닐까. 저는 그 다양한 역사관이 존재하는 것을 갈등과 대립이라는 시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민주적으로 가는 하나의 방향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좀 중간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다만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역사적 관점, 시각들을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민주 광장을 보다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어떤 현대 사회라도 다양성이라든지 또 서로 다른 시각들 그것 자체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사회가 더 활력을 얻고 또 새롭게 진전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지금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질적인 논의와 또는 그 견해들의 어떤 상충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도 좀 필요하고 이런 그 내부의 어떤 에너지를 긍정적인 힘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사정위원회랄지 또 국가인권위원회랄지 이런 여러 가지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조정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조정이나 사회적 대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와 사회와 이 경제 부분의 이 통합을 위한 조정기구에 대한 자율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공정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걸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부와 사회 차원에서의 이 다양한 차원의 그 대화와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간 차원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공론화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 간의 집단 간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진영 속에 딱 갇혀가지고 서로 다른 그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되고 있어서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공론화의 그런 메커니즘 그런 것들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최근에 그 미디어와 SNS 등의 새로운 매체의 확증 편향을 더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미디어와 그 여러 가지 새로운 뉴 매체들을 활동을 우리가 감별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님. 특히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학교 교육을 떠나서 시민대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신들이 시대적 변화를 끊임없이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교육의 창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민주사회라는 거는 국민과 더불어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또는 전문가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보다도 좀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정부와 또 일반 민간 차원에서도 그런 소통 창구들이 자꾸 많이 좀 만들어져서 좀 더 서로 간에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말씀을 종합한다면은 결국은 소통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서로 이질적이고 견해가 달라도 그것이 공존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서로가 하나의 그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그건 결국 이제 소통이고 우리 사회의 어떤 국격일 텐데. 그 이제 사실 그 동안에 많이 그 부분이 성장해 왔죠. 지난 80년 동안 우리 참 많이 성장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새로운 부족함과 한계를 우리가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넘어설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자기 주장, 자기 옳음에 대한 확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견해와 확신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힘이 될 테니까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되겠죠. 현재 남북 관계를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현재의 남북 관계를 뭐 좀 어떻게 좀 보고 이런 부분의 얘기를 좀 풀어가야 할지 이건 역시 박종철 먼저 잠깐 얘기를 좀 해주시죠. 긴 우리가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결국 19세기에 그때의 그 세계적인 대격변 시기에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잃었고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이제 광복의 기회를 맞았는데 결국 그때의 주제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19세기부터 지금 논의하고 있었던 근대적인 민족국가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 과제가 달성되지 않은 거죠. 그 분단이 되면서 서로 이질적인 두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그것이 냉전 체제하에서 우리가 한 50여 년 이상 냉전 체제 속에서 전쟁도 겪고 극단적인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부터 탈냉전이 되면서 한 30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화도 하고 경제 교류협력도 하고 금강산도 가고 평양도 가고 뭐 통일에 굉장히 가까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들뜬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국제 정세가 이제 다시 변화하고 또 북한은 나름대로
자기네들만의 독자적인 그런 삶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이 8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이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갈등 이슈들이 통일 문제와 연결되어서 지금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은 통일 미래사항을 놓고도 지금 양 진영 간의 논리가 전혀 그 타협점을 찾기 힘든 그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합일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냐 하는 우리 내부의 그런 그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 결국 상대방인 북한과의 그런 통로를 마련하고 또 국제사회 협력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이자 또 종착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해외 교민들의 경우 이렇게 만나보시면 네. 지금 남북한에 대한 생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거와 좀 달라진 느낌? 제가 주로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또는 뭐 중앙아시아, 뭐 미주 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 그 한인 디아스포라, 독립운동사와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그 동포분들을 많이 좀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통일에 대한 어떤 기원이라 그럴까요? 뭐 바람, 희망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좀 그 해외에 있는 동포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남과 북, 북과 남의 이제 정부적 차원에서의 대립과 갈등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뭐 인도주의적 방법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또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래도 끊임없이 적십자를 통한 그런 인도주의,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좀 지속이 됐으면 하는, 그거는 뭐 국내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런 희망과 바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같은 통일 또는 통일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그 과거와는 뭔가 좀 달라져야 할 필요성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나였는데 헤어질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당위론, 이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서로 달라지고 이질적이 된 이런 그 많은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담론들이 개발되어야 할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오랜 동안 노력해오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통일과 민족이라고 하는 이 어떤 화두에 어떤 좀 새로운 혁신, 또 새로운 어떤 변화, 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북한도 나름대로 굉장한 정체성을 가지고 80년 동안 유지해온 국가라다. 나는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만 그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사이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뢰와 어떤 그 책임감을 형성시키고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국가적인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통일 문제에 대한 이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럴까? 그걸 우리가 좀 축적을 해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과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도 있고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그런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박 교수님.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역사학자다 보니까 역사학자적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방 이후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든가 또 자연이라든가 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와 또 이해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북한에 대한 정확한 현실적 이해가 바탕이 돼야 상대방과의 어떤 뭐 대화라든가 또는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만약에 여러 가지 통일 문제를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통일이 닥쳐왔을 때도 좀 보다 평화롭게 또 보다 효율적으로 통일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그 하나 더 보탠다면은 어떤 중간 단계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상태와 지금의 이 대립되고 거의 이 분절되어 있는 이 상황의 그 어떤 중간 지점에 최종 통일로 가기 위한 그 어떤 그 중간의 경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앞으로의 이런 남북 관계 또 이 통일 정책을 추구해 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민주평통에 바라는 또는 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박환 교수님께는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역할 또 그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 결집시켜 나가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는 것으로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민주평통이 지금 40년이 넘으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민주평통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통일 문제에 대한 갈등 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녹일 수 있는 일종의 용광로 역할, 의견을 다 녹여낼 수 있는 일종의 멜팅 파트라고 그럴까. 그리고 또 국민 의견들을 이렇게 수렴하는 이게 전달 벨트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통일 정책이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일관성과 어떤 그 지속성, 그리고 이제 융합성,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큰 관건인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민주평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민주평통은 이제 그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수많은 나라에 민주평통이 또 조직이 돼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수많은 교민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입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어떤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민주평통의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부에서도 굉장히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민주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평통의 그러한 그 조직이 보다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올해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할 것이고, 특히 우리의 그런 그 내외에 필요한 요소들을 새롭게 재정립을 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그 에너지와 또 새로운 비전들을 세우고, 또 전 세계에서 한국의 어떤 그런 그 위상을 높이는데 각 개개인이 또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